네,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또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약속드린 대로 그레이브스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댓글로 항상 감사합니다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히려 감사 많이 드립니다. 제가 자극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공부되고 있고요. 일단 제 영상이 매수매도 추천 영상은 아닙니다. 너무 한우를 무조건 사는 얘기인가 라고 하시는 혹자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이 저는 공부하자고 만든 영상이고 매수매도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하셔야 되니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예.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제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구독자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내년 8월 달에 내년이래요. 다음 8월 달에 이뮤노반트에서 그레이브스병의 관해 데이터 6개월 약물을 투약을 안 했을 때, 약물을 투약 안 하고 6개월 동안 지났을 때 환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약물의 지속성이 얼마나 가는지를 판단하는 데이터가 다음 달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 해당 질환이 그레이브스병이고요. 시장 가치가 약 환자들이 한 30만 명 이상이 되는 환자들이 지금 대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꽤 커요. 그래서 기대감도 높고 이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예상 정도만 나와줘도 좋고요.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1402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커지겠죠. 지금 나오는 물질은 이제 바토클리맙이라는 물질에 대한 관해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대신에 바토클리맙은 부작용이 이제 콜레스테롤 증가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고, 단 이제 지속성이 더 좋다면 1402도 지속성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울바이오파마의 지금 지지부진한 주가에 상승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4만원, 5만원으로 바로 갈 거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402 데이터가 나와야 좀 큰 반등이 있을 것 같고, 그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바토클리맙 데이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연말에 TED, 갑상선 암병증에 관련된 데이터가 바토클리맙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그 또한 상업화를 해야 크게 주가가 오를 것 같고요. 상업화까지 또 가지 않는다면 또 주가가 그렇게 또 지지부진한 상황이 또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하방 리스크가 많이 지금 경고하기 때문이죠. 네, 그것도 있고, 다른 제약바이오사 좋은 회사들 많은데 굳이 왜 한우를 지금 사야 되냐, 나중에 데이터 보고 사야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셔도 되고요. 단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다는 점, 낮은 가격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가격에 이제 달리는 말이 올라타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이제 투자 스타일이니까 알아서들 판단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와 개요입니다. 그레이브스병이 1835년에 아일랜드 외과 의사 로버트 그레이브스에 의해서 처음 기술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정상적인 갑상선을 과도하게 자극을 해요. 이 면역 체계라는 게 이제 IgG 항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IgG 항체가 너무 많아서 갑상선을 과도하게 자극을 하면 갑상선 호르몬 T3, T4의 과다 생성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은 T3, T4의 수치가 높아요. 과다 생성됐으니까. 그래서 진단을 할 때도 T3, T4 수치를,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보게 되는데, T3, T4 수치를 검사를 해봐서 과다 생성이다 그럼 그레이브스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대사 속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진대사 작용을 하는데 그 대사 속도가 높아져서 심장이나 근육, 눈, 피부, 뼈, 간 등 전신적으로 어딘가에 다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갑상선 기능 한증증, 이게 지금 갑상선 호르몬 이상 환자들이거든요. 갑상선 기능 한증증의 약 5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에게 남성보다 7.5배 더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조심히 하셔야 되는 병이죠. 발병 연령은 40대에서 60대지만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면역 체계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는 항체를 과도하게 생성해요.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갑상선 어딘가에 이제 수용체가 있어서 호르몬이 수용체에 딱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용체에 결합하는 항체를 과도하게 생성해서 갑상선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는 항체. 좀 말이 어렵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라는 그 수용체가 있는데 거기에 결합하는 항체가 너무 과도하게 생성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갑상선을. 그래서 유전적이나 환경적이나 복합적으로 발병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라고 하는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를 항체가 너무 많이 자극을 해서 과도하게 항체가 너무 많이 생성돼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 말은 항체를 줄이면 수용체를 자극할 일도 없고 수용체를 자극 안 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올 필요도 없겠죠. 그죠?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환경적 요인이 있고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진단은 이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혈액 검사 여기 있죠? T3, T4 수치가 높아집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항체 검사. TRAB가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항체, 이 뒤에 AB가 이제 안티바디예요. 안티바디. 항체가 영어로 안티바디거든요. 예,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항체가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상은 불안하거나 긴장이 되거나 기분 변화가 심해지고요.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살 빠지는 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심장 박동수 증가와 두근거림, 열감과 과다한 땀, 눈 튀어나옴. 이게 지금 눈 튀어나옴 이게 갑상선 암병증 TED잖아요. TED. 지금 우리가 올해 말에 이제 공개될 질환입니다.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약 3분의 1의 환자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눈이 튀어나옴. 네.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많아지거나 건조림. 그러니까 이 갑상선 암병증의 주요 증상이에요.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많아지거나 건조해진다. 복시. 예, 너무 이게 겹쳐 보이는 시야가 겹쳐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고요. 시력이 떨어지고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피부가 또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발목이나 종아리나 가려움증과 붉은 반점이 있을 수 있고요. 갑상선 비대, 그러니까 목 앞쪽에 덩어리가 생기면서 이는 갑상선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되냐? 그레이브스병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며 치료는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하고 당연하죠. T3, T4 수치를 정상화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치료 옵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항갑상선 약물을 넣는 거고요. 예. 메티마졸이라는 약을 제일 많이 쓰고요. 프로필티오라실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몇 주에서 몇 개월 동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메티마졸을 넣고도 잘 안 뜨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이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그레이브스병 임상 투약을 진행하는 거고요. 부작용으로는 발진, 관절통, 간 기능 이상, 백혈구 감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티마졸은 임신 후기에 쓰기도 하고요. 이 프로필티오라실은 임신 초기에 선호가 되는 약물입니다. 자, 방사성 요오드 치료요법도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를 경구 투여해서 갑상선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파괴하니까 치료 후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투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중에 당연히 사용하면 좀 위험하고요. 치료 효과는 몇 주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나타나면서 눈 관련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그렇게 많이 치료는 하진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항갑상선 약물, 이 메티마졸을 많이 씁니다. 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수술로 갑상선을 잘라버립니다. 갑상선 떠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로 수술 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당연하죠. 발생하여 호르몬 보충제가 필요하고요. 수술 위험으로는 이런저런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죠. 그죠? 이 베타 차단제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눈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치료는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건조하다 그러면 인공눈물 넣고 보습젤로 눈을 보호를 하기도 하고요. 중증인 경우는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고요. 이걸 복용하는지 테프로투모맙. 이거는 이게 태페자입니다. 태페자. 총 8회를 투여하고요. 3주 간격으로 투여를 하고 부작용으로는 청력 손실 이게 가장 크죠. 그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태페자가 매출이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시 교정을 위한 프리즘 안경을 쓰기도 하고 감압술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키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이뮤노반트 얘기가 나옵니다. 이뮤노반트는 IMVT1402는 이제 항체 자체를 감소를 시켜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거.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를 공격하는 항체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를 공격하는 이 IgG 항체를 아예 감소를 시켜서 자극 안 하게,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과다를 조절하게 됩니다. 바토클리맙도 똑같은 원리죠. 임상시험에서 이제 결과가 76% 환자가 치료 반응을 보였고, 꽤 높죠. 예, 투여한 환자 중에 76%가 치료 환자를 보였고요. 반응을 보였고, 56%는 갑상선 약물을 중단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바토클리맙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바토클리맙의 투약을 이제 한 환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6개월간 투여를 멈춰본 거예요. 6개월간 투여를 멈춰보고 나서 환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약물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 라는 걸 보는 게 이제 올해 다음 달 8월 달에 나오는 결과가 되겠죠. IMVT1402는 결과 나오려면 좀 걸립니다. IMVT 작용 효과 1402는 이제 이뮤노반트에서 밀고 있는 약물이죠. 이뮤노반트에서 개발 중인 FcRn 억제제로 IgG 항체의 재순환을 방해해서 자가항체 수준을 낮춘다. 그러니까 IgG 항체라는 게 FcRn에 딱 붙어가지고 다시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FcRn을 억제해버리면 얘가 FcRn에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gG 항체가 리사이클링이 돼야 되는데 FcRn에 못 붙어서 IgG 항체가 사라지는, 그래서 재순환을 방해하는, 그래서 IgG가 줄어드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약물이 IMVT1402번입니다. 바토클리맙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토클리맙은 부작용이 좀 있죠. 콜레스테롤 상승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병에서는 이러한 자가항체는 갑상선 호르몬을 과다 유발하므로 IMVT1402는 이를 감소시켜서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시험은 ATD가 이제 항갑상선 약물이거든요. 항갑상선 약물 줄여서 ATD, 아까 메티마졸이라는 거, 항갑상선 약물로도 통제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요. 2025년 7월 기준으로 피벗 임상이 진행 중, 지금 피벗 임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 구체적 결과는 아직 발표 안 됐죠. IgG 감소와 일상 결과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보고가 됐습니다. 바토클리맙 임상은 이미 이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를 잠깐 복습을 해보시면 바토클리맙 역시 FcRn 억제제로 2024년 작년 9월에 페이스 EA 임상 결과에서 고용량 680mg을 투여 시에 12주 동안 투여하면 76%의 환자가 치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아까 T3, T4가 있다 그랬죠. 그게 정상화가 됐고요. ATD, 항갑상선 약물을 메티마졸 같은 그 용량 증가 없이 이제 76%의 환자가 치료 반응을 보였고요. 56%의 환자는 ATD를 아예 항갑상선 약물 메티마졸 같은 거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랑 똑같이 된 거죠. 약 안 먹어도 되니까, 그죠? 이는 ATD 항갑상선 약물로도 통제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그래서 1402와 상세 분석을 좀 해보면, 다시 좀 소개해드리면, 그레이브스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갑상선 호르몬 과다 생성을 유발해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초래합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갑상선 약물, 메티마졸 같은 ATD, 방사성 요오드요법, 수술요법 등이 사용되지만 약 25에서 30% 환자가 ATD로 통제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자의 약 30% 이하 정도가 항갑상선 약물, 메티마졸 같은 거를 치료를 받아도, 약물을 먹어도 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뮤노반트에서 개발 중인 IMVT1402와 바토클리맙은 FcRn 억제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IMVT1402 적용 원리와 효과. 자, 작용 원리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재순환, 호르몬 재순환을 방해하는 것, 그 항체가 리사이클링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하는 IgG 자가항체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 IMVT1402는 이러한 자가항체 수준을 감소시켜서 갑상선 호르몬 과다를 조절하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 치료법과 달리 자가면역 원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1402는 바토클리맙과 매우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알부민 감소나 LDL 콜레스테롤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피하면서 IgG 감소 효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월에 발표된 자료에서 IgG 감소와 임상 결과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임상 진행 중이고요. 특히 ATD, 항갑상선 약물로도 초과 갑상선 기능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요 평가 항목은 T3, T4 수치가 당연히 정상화가 돼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항갑상선 약물을 용량을 감소시키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진행 중이고요. 과거의 바토클리맙 임상한 결과를 잠깐 보시면, 바토클리맙 역시 FcRn 억제제로 1402와 유사하게 IgG 항체 수준을 낮춥니다. 이는 그레이브스병에서 자가항체를 감소시켜서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3년과 2024년 임상 시험 자료에 따르면 바토클리맙은 주사 후 3주 이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 항체, 수용체 항체를 60% 정도 감소를 시켜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을 약물을 넣었을 때 주사 후 3주 이내에 항체가 줄어들어서 갑상선 호르몬이 수치가 개선됐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토클리맙 임상 결과를 보시면요, 치료 반응률 12주 동안 이제 치료를 넣었는데 고용량 680ml 넣었을 때 76%가 나왔고요. 그 중에 이제 ATD free, 그러니까 항갑상선 약물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56%나 됐고, 주요 평가 기준은 이렇게 돼 있죠. ATD free 반응 환자는 ATD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기존 치료법으로는 어려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던 치료법이 이제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토클리맙이 갑상선 암병증, 눈 관련 증상이죠. 눈이 튀어나오는 거, 갑상선 암병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에게 중요한 추가 이점으로도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나올 TED 관련 임상 질환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태폐자가 부작용이 청력 소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바토클리맙이 신약으로 출시를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바토클리맙을 너네 TED로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잖아 라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증권가 분위기는. 그러니까 니들 성공해도 1402로 할 거잖아, 이런 느낌의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TED로 신약 출시하겠다 그러면 이제 한올 입장에서는 신약이 나오는 거니까 마일스톤도 받는 거고, 로얄티도 받게 되고, 매출에 따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빨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이득인 건데, 이뮤노반트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1402가 있으니까 바토클리맙으로 너희 출시 안 할 거잖아 라는 정도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출시 안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타격이, 주가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미 기대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방이 좀 있는 거죠, 그죠? 상방은 좀 열려 있고요. 임상시험에 의의, 바토클리맙의 임상 결과는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할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항갑상선 약물로도 통제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질병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발표된 초기 코호트 결과에서도 50% 이상 치료 반응률을 초과했고, 이는 고용량 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02랑 바토클리맙이랑 좀 비교한 편인데, 1402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요. 부작용이 없다 정도고, 없을 수 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바토클리맙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402는 그레이브스병의 기존 치료 옵션인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 수술적 치료와 다른 방법을 제시를 했죠. 수십 년간 치료 방법이 없던 한 70년 정도 치료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 질병, 그레이브스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약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날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과 발표를 하는데, 이뮤노반트에서 IMV-1402에 대한 바토클리맙에 대한 관해 데이터 결과 발표를 하는데, 바토클리맙의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6개월 관해 데이터가 나오는 만큼 투약 이후 약물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T3, T4 수치가 정상화됐다가 다시 상승하는 시점 및 또는 항갑상선 약물 투여가 다시 이루어지는 시점 등을
봐야 약물의 지속성을 볼 수 있죠. 고용량 투여 이후에 환자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또는 약물 지속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140이 고용량도 같은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어서 기대감이 상승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상의 결과, 그러니까 너무 지속성이 좋았다라는 결과가 발표된다면 아무리 바토클리막 결과라고 해도 140이 약효 기대감까지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환도 이런 지속성이 계속된다면 다른 질환도 그렇게 지속성이 높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실리면서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높아져서 주가 회복이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하늘바이오파마는 이를 근거로 또 이제 이런 지속성이 좋다고 발표가 되면 시장 예상보다 좋거나 아니면 좋은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이제 일본한테 이제 140이 판권 넘길 때 계약이 좀 빨라질 수 있죠. 그죠? 네,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면 당연히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로 인해서 이뮤노반트 M&A 가치가 또 상승할 수 있죠. 지속성이 워낙 좋으면. 그리고 최근 특허 만료 이슈로 시장성 있는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가 시급한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에게는 이제 이뮤노반트가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이뮤노반트 그레이브스병 예상 시장 환자 수가 33만 명인데 알제넥스 MG 예상 환자 수가 약 6만여 명의 5배 규모입니다. 그럼 33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알제넥스가 1년 매출이 지금 2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달러가 아니라 2조 8천억 원이라고 써야 되는데요. 알제넥스 1년 매출이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그레이브스병 시장만 가지고도 10조 원의 시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하늘바이오파마 로열티가 이제 10% 그러니까 매출에 따른 로열티가 10%라고 생각하면 그레이브스병만으로도 이제 10조를 팔아버리면 10%면 1조 원.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1조 원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뭐 2028년 9년에 약이 출시된다고 치면 이제 환자까지 투여되는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한 2035년에서 6년 정도는 돼야 이제 한 이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성공만 한다면 아마 주가는 또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빠른 또 주가 상승이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 요인이 뭐냐 그러면 바이오헤븐이 IgG 디그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브스병 임상은 올해 하반기에 돌입을 하는데 이상으로 돌입을 하거든요. 개념 증명을 해야 돼서 만약에 성공하면 3상 이후 허가까지 한 5년 정도 또 해야 돼요. 근데 이뮤노반트는 이제 그 전에 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하면 시장을 선점할 거고 그레이브스병 시장을 어느 정도 독점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헤븐에 관련된 기사를 그 올해 1월에 이뮤노반트 CEO였던 피트 살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발표한 그게 어디였더라? JP 모건 헬스케어였나? 골드만삭스 헬스케어였나? 아무튼 그 컨퍼런스에서 바이오헤븐의 이 IgG 디그레이더가 TPD 약물이거든요. 표적 단백질 분해제예요. 근데 이 디그레이더가 기술적으로 되게 이 환자에는 많이 줄어들고 IgG가 저 환자에는 조금 줄어들고 이럴 수 있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그 청년의사 신문에 있어요. 올해 1월인가에 실렸을 거거든요. 아마 청년의사 신문에 하늘바이오파마라고 치시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여기다 써드릴까요? 청년의사 자, 신문에 올해 1월경인가? 기사 제목이 뭐 드디어 경쟁사 임년 뭐 CEO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IG 디그레이더에 대한 얘기를 피트 살즈만이 좀 한 게 있거든요. 내용 참고해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레이브스병 얘기를 했는데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일단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저희 몸에 있고요. 그 수용체를 IgG 항체가 자꾸 괴롭혀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그 많이 분비되면 이제 신진대사가 빨라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 그레이브스병이거든요. 그게 눈으로 오면 이제 갑상선 암병증까지 같이 오는 거고, 뭐 근육이나, 뭐 간이나 장기나 뭐 이런 데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IgG가 너무 과다하게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한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IgG를 줄여버리면
항체를 줄여버리면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할 일도 없고,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될 일도 없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IgG를 감소시키는 게 이뮤노반트의 치료 원리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아직 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관해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T3, T4가 뭔지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그죠? 갑상선 호르몬이 T3, T4고요. 그게 이제 높아져서 문제인 거고, 좀 떨어지면 이제 좋은 거예요. 정상화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데이터 표를 보실 때 조금 도움이라도 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맞아 네 말이 맞네 하시면서 또 들으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시면서 T3, T4가 줄어드는지를 보면 되는 거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또 제가 평일에 최대한 찍을 수 있으면 또 찍을 거고, 장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이제 최대의 이슈는 한올의 중국 신약 승인 파토클리맙 MG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신약 승인이 되냐 안 되냐가 지금 결과 발표가 예상이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전후로 해서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로 해서 아마 결과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중국에서는 파토클리맙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투여를 했을 때 그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양인과 서양인이 또 다를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다행히 신약 승인 신청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효성은 다 입증이 됐고요. 아마 뭐 별 이변이 없으면 신약 승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게 신약 승인이 되면 바로 판매가 들어갈 거고요. CSPC 파마에서 약을 판매를 할 거고, 중국의 석약제약그룹이라고 있거든요. CSPC에서 약을 판매를 할 거고, 그러면 저희는 CSPC에서 로열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버바이오메드 측에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물론 마일스톤도 이제 신약 승인이 됐기 때문에 마일스톤도 한 번에 수령을 할 거고요. 그 마일스톤 규모는 100억이 좀 안 되는 규모라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올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면 좋은 거겠죠. 그죠? 기업 가치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월 로얄티를 지급받게 되고, 매출에 따라서 매 분기별인가 월인가 아마 받게 될 거예요. 아무튼 현금 흐름이 좀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몇십억 몇백억씩 한 번에 오르진 않을 겁니다. 차근차근 올라가기 시작해서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건데, 중국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고 약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매출에 따른 로열티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올바이오 파마가 처음으로 신약 승인을 받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로 이제 일본이나 기술 수출을 할 때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도 그 약물에 대한 효과나 아니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돼서 한올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신약 승인 받으면 좋은 소식 아닌가 싶고요. 주가 상승은 그렇게 크게 막 엄청 올라가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좀 덜 하더라도 그렇게 서운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현금 흐름은 좋아진 거고, 이뮤노반트에 대한 또 데이터 모멘텀은 8월달에 또 있고 올해 연말 경에 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40 2번 물질도 아마 내년부터는 데이터가 쭉쭉쭉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 140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실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뮤노반트 주가도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지금 18달러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주주총회가 날짜가 딱 정해지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실리는 것 같아요. 일단 18달러까지 이상까지 올라오고 바닥을 찍은 걸로 봐서는 한올바이오 파마도 기업가치 상승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 저녁 장시간 동안 또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또 다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꼭 건강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